얘들아 안녕. 마지막 강의인 줄 알았는데 다시 온라인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등교 계약을 할 줄 알고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매뉴얼을 막 짜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다시 일주일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매우 착잡했어요.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바로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고 부랴부랴 다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등교 연기는 없다고 하니까 일주일만 조금만 더 참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남은 강의 2개도 열심히 듣도록 합시다. 오랫동안 배운 대주제 1번이 끝나고 이제 대주제 2번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인구 이동의 전개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동아시아 역사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 수업도 같이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Let's go! 그림에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른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사진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살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인구가 이동한 경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구 이동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거예요. 이 사료에 나와 있는 인구 이동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 나라는 북방 민족과의 12차례 전투에서 모두 패전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양쯔강 지역만이 평안하니 중원에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한 나라가 전쟁 또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구 이동으로 보이네요.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사람들은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구 이동은 아주 큰 변화를 야기를 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뭘까요? 맞아요. 도미노입니다. 여러분들 도미노 직접 세워본 적 있나요? 한번 잘못 건드리면 다음 걸로 넘어가서 걷잡을 수 없는 영향을 주잖아요. 인구 이동도 도미노랑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컬링을 들고 와봤는데 어떤 한 돌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던 돌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미노와 컬링처럼 인구 이동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이동을 시키거나 이러한 연쇄적인 이동을 줄 수밖에 없었겠네요. 인구 이동은 토착민과 유이민의 결합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샐러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샐러드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섞여서 하나의 음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그 민족의 특수성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기도 했을 것이고 혹은 이렇게 조금 더 강한 문화권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화를 흡수시키거나 똑같이 바꾸는 동화가 발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네요. 왼쪽은 밥버거. 그러니까 밥과 햄버거가 합쳐진 거고 오른쪽은 떡 케이크, 떡과 케이크가 합쳐진 즉 동서양의 혼합처럼 이렇게 두 개의 대등한 문화가 한데 섞여서 또 다른 양상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기도 했었겠죠. 즉 인구 이동은 항상 문화의 변동과 함께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정리하기는 학습 활동으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이동을 북방 유목민족, 한족, 한반도인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도에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민족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화살표로 표시하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교과서 46쪽에서 48쪽을 읽고 자료 3번, 자료 4번, 자료 6번을 참고하여서 한번 화살표로 인구 이동을 표시해 볼까요? 인구 이동을 다 표시한 친구들은 아래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인구 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과서 46쪽을 읽고 답해보세요. 잘 표시를 해봤나요? 동아시아에서는 기원 전후부터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기원 전후부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인구 이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으로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동으로 인한 식량 부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같이 본 적이 있었죠. 현재 기온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 때마다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 있었다고 정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집단 간 갈등, 그리고 이민족의 침략, 국가 멸망으로 인한 이동이 있었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린 화살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많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살표들은 중국 민족들, 즉 한족들의 이동을 표시한 건데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도미노와 컬링을 보여준 것처럼 연쇄적인 이동이 발생했고, 그 결과 문화가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는 한나라 역사까지 살펴봤었어요. 후한시대 황건적의 난으로 220년 나라가 멸망하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공존하는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중국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쪼개서 공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를 다룬 유명한 작품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삼국지입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삼국 가운데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는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서 총나라를 병합을 시켰고요.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나라 내부에서 정권을 빼앗아서 진나라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진나라를 많이 보네요. 역사에서. 그쵸? 이 진은 요렇게 생긴 한자를 쓰고요. 이 진나라가 훗날 오나라까지 병합을 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진은 굉장히 독특했던 게 통치 제도로서 무엇을 채택했냐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봉건제를 채택을 했는데요. 봉건제의 단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은 각 제후국들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지방 분권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역사적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봉건제로 인해서 서진 말기가 되면 각 8개의 제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8왕의 8명의 왕의 난이라고 해서 8왕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8왕의 난을 찬스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란색 국가가 바로 진나라인데요. 이 진나라가 통일되기 이전부터 만리장성 이남으로 누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북방에서 살고 있는 이 유목민족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제의 공격 이후 흉노가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되었고, 남흉노는 중국으로 흡수가 되었다고 했었죠. 중국 지역 국가들은 이 유목민족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기마술이나 싸움 능력이 아주 특출나잖아요. 그래서 용병으로 많이 썼는데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고용한 병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용병 혹은 땅을 개간하는 노동력으로서 이 유목민족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중국 지역으로 내려온 대표적인 5개의 유목민족들이 있는데요. 흉노,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해서 얘네들을 5개의 유목민족이라고 하여 오호라고 합니다.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인데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 호라는 글자는 유목민족들,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과 다른 이민족들, 오랑캐 정도로 해석을 하면 편하겠죠. 중국에 있었던 진나라가 파랑의 난으로 혼란스럽게 되면서 북쪽에 5개의 유목민족들이
앞다투어서 중국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호가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총 16개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기존에 진나라가 있었던 이 중원 지역, 즉 황허강 일대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국 민족들, 즉 한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지역에 있었던 진나라가 멸망하자 예전 오나라의 수도였던 건강, 현재의 난징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중원 지역에 있었던 진나라의 시절을 서진이라고 하고, 이 서진 시절에서 남쪽으로 천도한 시절을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래 기존에 중국 민족들이 살았었던 이 중원 지역은 5호 16국이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아래에는 서진이 아래로 내려간 동진, 한족들이 세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연표에서 특징이 있죠. 네, 5호가 세운 여러 개의 국가들은 지속 연도가 매우 짧았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국가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중국 민족에 비해 유목 부족의 인구수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패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요. 이전부터 거주해온 초원지대와 새롭게 얻은 농경지역을 모두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민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특유의 기마 전투력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목세계와 농경세계 모두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 성공한 민족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만주에 근거지를 두고 기존의 농경생활과 유목생활을 같이 했던 선비족이었습니다. 이 연표에서도 살펴보면 결국 이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는 나라가 모든 5호 16국을 다 통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삼국시대를 지나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잠시 통일을 했다가 5호가 내려와서 북쪽의 5호 16국이, 아래로는 대피한 한족이 세운 동진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5호 16국을 통일한 북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족이 계속해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기를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서 왕조가 각각 들어선 시대라고 하여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남북조 시대를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비적인 통일을 하고 또 통치를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북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바로 효문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통합하고 무엇을 포용한다는 뜻일까요? 네, 선비족 출신이었던 이 효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었던 중국 민족들의 문화를 통합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을 어려운 말로 호한융합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오랑캐, 즉 북방 유목 민족과 중국 민족 한족을 융합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형 중에 농경민과 유목민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왼쪽이 유목민이고 오른쪽이 농경민 같죠? 왼쪽 호, 그 다음에 오른쪽 한. 호와 한이 융합하는 정책을 효문제가 실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호와 한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기존에 이 북쪽에 유목민족의 근거지의 수도가 있었었는데 남쪽의 농경민족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뤄양으로 천도를 실시했습니다. 한족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실부터가, 황제는 다 선비족 출신이었지만 이 황제의 부인인 황후들은 한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위의 왕족들은
한족과 선비족이 섞인 새로운 집단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관롱 집단이 형성이 되었고, 이 관롱 집단에서 훗날 나온 사람이 바로 수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를 했는데요. 사료를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언어를 유목민족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중국인의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또한 의복도 중국식 의복을 입게 하였는데요. 옷깃이 좁고 소매가 좁은 것은 유목민족의 옷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깃을 되게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복을 중국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직 제도를 중국식으로 개혁하고 선비족의 고유한 성씨가 탁발씨라고 하는 성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의 성씨처럼 원씨로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력 부족의 지배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고요. 지방 통치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한족 문벌, 즉 중국인 귀족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족 관료가 건의해서 시행하게 된 균전제가 있었는데요. 균전제는 북위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건데 훗날 수나라, 당나라에서 완성이 되면서 중국의 율령체제 중 하나가 되죠. 균전제는 쉽게 말하면 국가의 땅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과 병사를 징집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균전제의 시초 형태가 바로 북위에서 시행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북위는 유목민족 특유의 강한 군사력과 한족의 다채로운 문물 제도를 융합한 국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훗날 농경민족의 습성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국가가 이렇게 분열이 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집단은 북위에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이 수와 당나라의 건국 세력은 북위에서 형성된 관롱 집단이 이렇게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학습지의 중국 지역 인구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후한 말기 황건적의 난으로 220년에 후한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중국 지역에서 세 나라가 군림하게 됩니다. 조조가 세운 위나라, 유비가 세운 총나라, 송건이 세운 오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나라는 바로 위나라였고 총나라를 병합시킨 이후 위나라 내부의 정권 변동으로 인해 사마염이 진나라를 건국하게 되었고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병합시켜 중국을 다시 재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봉건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8왕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8왕의 난을 기회로 삼아 북방 지역에서 5개의 유목민족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중원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5호가 중원 지역. 자, 이제부터 이쪽 라인은 중원 지역입니다. 중원 지역에 16개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여 5호 16국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요. 기존 중원 지역에 있었던 진나라는 5호 16국을 피해서 강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 강남 지역은 정확히 창장강 이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진은 수도를 건강, 현재의 난징 지역인 동쪽으로 옮겼다고 하여 동진이 되었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진나라는 서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중원 지역과 강남 지역에 개별적으로 나라가 쭉쭉 이어지게 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5호 16국은 상대적으로 통치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왕조가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짧은 것은 10년도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16국 중에 결국 중원을 통일한 국가는 북위였고
그래서 훗날 이 북위가 서쪽, 동쪽으로 갈라지고 또 북주, 북제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강남 지방에서는 송제, 양진 이어서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요. 남북조를 결국 통일한 나라는 북위에서 형성된 관롱 집단이 세운 수나라라고 했었죠. 이 수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당나라는 다음 차시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방 지역에서 5호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연쇄적으로 이 중원 지역에 있었던 한족이 결국에는 강남 지역으로 또 남하하게 되죠. 연쇄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네요.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북위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알아봅시다. 439년 5호 16국을 통일한 북위의 정책을 효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문제는 좀 더 농경민족과 즉 한족과의 통합을 위해서 수도를 옮겼었죠. 기존 유목민족들의 근거지였던 평성에서 농경민족들의 문물들이 축적되어져 있는 러양으로 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통합, 경제적인 통합을 위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세금을 거두는 균전제를 실시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문제의 정책은 호족과 한족이 융합되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호환 융합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족과 한족이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였는데 그것을 통혼이라고 부를게요. 통혼 정책을 실시하거나 기존의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시키고 한족의 풍습으로 바꾸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언어라든지 의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씨도 바꾸었었는데 왕족의 성씨가 원래 탁발씨였는데 원씨로 바꾸었다고 했었죠. 또한 중국식으로 제도 개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치에 한족 문벌 귀족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남쪽, 즉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에서 왕조가 들어섰던 이 남조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한족들이 살았었던 화북 지방에서 강남 지방으로 이주를 했었죠. 특히 강남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했기 때문에 노동력과 토목 기술을 활용해서 관계시설 그리고 논을 많이 만들어서 농업 생산이 눈부시게 증가를 했고 또 이 강남 쪽으로 이주했던 기존 남조의 지배층들이 문벌 귀족이라는 독특한 계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